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만 다 이렇게 모여 앉으셨네요. 예, 제가 여기 설 줄 알으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해설대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저기에서 저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 예, 우리 팀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정말 얼마 만인 거죠 저희가? 처음인 거죠? 제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아까 팀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2월 1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2월 1일 날 부임을 했어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 인사가 있죠. 2월하고 이제 서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에 있는데 보통 발표가 난 다음에 인사가 난 다음에 한 보름 후에 이제 부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월 1일 날 발표가 나고 2월 중순에 부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또 전임자 신부님이 또 어디를 지방을 교구를 또 파견 가시는 바람에 그 시간을 비워놔도 되는데 2월 1일부터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희 이사장 주교님 말씀하셔가지고 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3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4개월째 그쵸? 다 되고 있죠. 저는 사실은 한마음 한몸 올 때까지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두 개였었어요. 예, 제가 생명위원회에서 더우세요? 예, 에어컨을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 이 소음 때문에. 예. 저희 미사 시작하면 켜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생명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한 가정사목과 자살 예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이랑 연결시켜서 막 사목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현실은 또 이 사목 현장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일을 사목을 해야 될 곳인가라고 하는 갈등을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막 세 개로 쪼개지려고 할 때 이제 한 마음 한 몸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 마음이 되나 하고서 이제 2월 1일 날 부임을 했더니 여기 와서는 제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여기에서 하는 일들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 주제인 행복한 가정과 나눔 문화를 이 본부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사업 규모도 모르고 이 본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팀원들의 일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주는지도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신부님이 서울교구만 해도 900명이 넘습니다. 각자의 일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목을 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소임을 받는 곳에 갈 때마다 하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정말.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소임을 받고서 적응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행복한 가정, 제가 말씀드린, 안 나오나요? 제가 요거 써야 되죠. 예. 저희는 저희 본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부해 주시는, 또 그 기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제가 곧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 정성을 필요한 곳에 이제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받은 것을 이렇게 뭐 택배를 갖다 드리듯이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그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 성체성사의 정신을 담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 가정은 또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노년의 부부가 함께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젊은 신혼부부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예비 청년들도 저희 본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뭐 첫돌, 백일은 기본이고요. 이 본부가 왜 그런 것들을 다 연결되고 갖고 있나?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정신이 저희 본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정한 계층만이 그러는 줄 알고 또 그런 계층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해왔는데, 여기 왔더니 그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 그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난 100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돌도 안 된 아이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가정사목과 그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이나 대상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정들의 특성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또 감추어 왔던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보물을 드리려고 제가 숨기고 포장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란 그 각자의 그 가정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인지.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다 행복한 가정이세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지배 형태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행복의 정의는 뭐냐? 제가 그 행복한 가정들을 만나서 그들이 왜 행복한지를 이렇게 봤더니, 행복한 가정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행복감과 한 번의 만족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제 집안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주변에서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그 가족들을 위한 그 사랑의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마치 숨 쉬듯이 매일 그
식사를 하듯이 끊임없이 그 창조적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저건 하느님만이 그 노력을 하는 가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사랑의 노력 끊임없이 많이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뭐 이혼도 많고 또 자녀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가정의 노력에는 저 창조성을 부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은 봤더니 가족 구성원들한테 그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치료를 하든 이제 가족 상담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에게 본인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가 너무나 지나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 자녀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녀들은 거의 호흡 곤란으로 죽기 직전입니다. 뭐 오늘날 그 청소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럼 행복한 가정은 어떤가? 끊임없이 주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나눔이 굉장히 아주 뭐 그냥 넘쳐나요. 저는 이런 표현을 그래서 써요. 그래서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이렇게 캐내는 곳이 아니다. 라고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끊임없이 무엇을 줄까를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주고자 하는 것도 아까 창조성이랑 연결이 되는데 뭐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예. 하물며 저는 뭐 큰 거 말고 작은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할 때에도 그 약속이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부모 교육할 때 대화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그때서야 아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이제 그 깨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질문 자체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얼마나 수없이 가족끼리 질문을 주고받는데 자기 질문이 굉장히 폐쇄적인데 아주 그거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의 특성은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정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단한 비법이 있는가? 이제 각자의 행복의 기준들이 있고 그걸 추구해 왔지만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제 그런 게 전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봤더니 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연구 자료들과 그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추려진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6가지예요. 6가지. 예. 오늘 요거를 가져가시면은 다음 달 원래미사 오실 때까지는 한 달이 4주죠. 6개면은 2개가 남죠. 그러니까 2개는 1주씩 쓰시다가 이게 안 통하면은 응급처치용으로 쓰시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쓰시고
다음 달 오시면은 이제 다음 달 특강자인 우리 또 훌륭하신 이정민 신부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 이거 뭐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소리를 향해서 지르고 그 다음에 너무 침이 크게 튀어가지고 그 침을 막으려고 저 얼굴을 가리는 건가요? 아니면 양치를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 대화 방식입니다. 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법 중에 하나는 대화가 많아요. 그 작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부부 대화 시간이 평균 하루에 30분이 안 됩니다. 그게 한 38.4%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의 어떤 대화에 대한 물론 거기에서 어떤 퀄리티가 있고 어떤 소재의 대화를 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대화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녀와의 대화 시간으로 가면 더 심각한 거 아세요? 제가 작년도에 그 동성중고등학교 이제 자살 예방하고 각종 예방 교육을 신부님들 모시고 나갔었는데 설문조사를 하죠. 근데 누구랑 주로 대화해서 고민을 죽고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심각한 뭐 고민이 있을 때 하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반은 친구예요. 반은. 그리고 엄마예요. 여기는 사실 엄마 많이 오셨죠, 엄마들. 예, 엄마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20% 좀 넘습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또 같이 집에 사시는 아빠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상담 선생님, 뭐 신부님, 저희도 거의 1%대예요. 수녀님 저희보다 조금 높아요. 예,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화. 근데 그 시간은 얼마냐? 50%, 54%가 하루에 30분을 부모랑 대화를 안 해요. 그 중에 10분 미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자녀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그 대화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놀란 거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행복한 가정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예요. 맞죠? 고개를 무의식적으로 끄덕이시는 분들 왜냐하면 노력할 필요 없죠. 우리 엄마 너무 좋고 친하고 그리고 뭐 다 아시고 우리 형제들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 뭐 부부끼리도 뭐 이제 뭐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의 체크리스트를 이제 카운셀링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대화 시간을 물어보는데 거의 이렇게 체크를 해요.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또 찾아와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정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요. 부부와의 대화 시간, 자녀와의 대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대화 시간을 만들고 해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좋은 대화만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대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 대화는 좋은 조건에 좋은 이야기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시간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서부터 나오는 악감정이나 부정적인 것들도 그것이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또 하나의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닫아버리면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른다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그 대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싸우더라도 대화하시라고 얘기하죠. 예. 그 대신 대화를 말씀드렸지 대화를 넘어서는 이제 이상한 행동들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가정에 TV는 시청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TV 시청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모습 보기 좋으세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두 번째 비법. 저렇게 오랫동안 헤어지지 마시고 이렇게 꼭 그 부부 행복한 관계를 통해서 유채꽃밭에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요 웃음을 입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요 웃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법은 제가 비법이라 그랬어요. 해야 되는 거.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웃을 수는 없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를 제가 전제로 자꾸 두는 이유는 그게 단초가 됩니다. 웃을 수 있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게 뭐 웃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심리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단 뭐 심장 박동수도 증가가 되고 경직된 근육도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 잘 되고 또 여러분들 되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의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산소 공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미소를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가족 간에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과 소통에서 얻어지는 결과인데 여러분들 꼭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한마음 한몸 굿모닝이죠. 그렇죠? 금요일 날 아침 모닝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특강과 그다음에 미사는 그 웃을 수 있는 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특강 때 하고 미사 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와도 사제가 여러분들 다 웃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왜 미사가 엄숙하지 않지? 왜 사제 같지가 않지? 그 다음에 왜 특강의 내용이 이게 중구난방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웃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카톡에서 많이 쓰는 이모티콘인데 자, 이 내용은 뭐 같아요? 좋아, 감사, 아싸, 뭐 심쿵 뭐 이건데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애정의 표현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예,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그 자주 강의 때도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세 마디인데 매일 이 말을 기억하고서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 이제 특강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죠? 지금 24분 지났으니까 오늘 특강이 사실은 50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특강 아직 결말도 안 났고 중간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웃으라 그러니까 웃었어요. 예, 2단계 그 웃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고마워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계속 하시라 그랬더니 솔직히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계시라고. 혹시 그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그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 보신이 좋더라 라디오 방송 들으세요?
네. 그 제가 첫 방송 때 이 얘기 했었어요. 이 얘기는 2014년도 2월 14일 그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그 30개국에서 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교황님이 아련을 하셨는데 그때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 3개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서 기다렸는데 요 3마디를 딱 하셨다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해도 될까요는 이 정중함이에요, 그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리고 고맙다는 건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죠. 감사할 줄 가족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가족이라도 즉시 사과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과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요 그림 한번 조금 난해합니다. 요거를 맞추시는 분은 우리 꽃 남았죠? 네, 꽃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두 사람이 손을 포개고 있는데 손의 크기는 어때요? 자, 여기까지 거의 그러면 답을 드린 건데. 네? 다른 뭐라고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고 용기 있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맞추셨어요. 저 우리 꽃 하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마리아 자매님. 그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의 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의 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자녀의 손일 수도 있고 부모의 손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 편견이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가깝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도 돼요. 맞죠? 그래서 자녀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스카이 대학에 못 들어가는데 내 자녀니까 어떻게든 어거지로 기대치를 커서 키워서 거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뭐 사실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되지만은 가깝기 때문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가져도 돼요. 가족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자동으로 끄떡이시는 분들 긍정적인 건 좋은데요. 가족끼리도 기대치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기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단조로운 예술 작품이 단조롭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있고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파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 정중함, 예의, 감사, 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한 거 오히려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한테니까니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오히려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예, 가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아주 좋은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보면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내가 왜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여기나 미국이나 뭐 외국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배려를 못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막 그런 약도 하고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했더니 부모로부터 존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받는 형태들을 그렇게 힘과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맞춰주시면은 제가 또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커피 드세요. 여기 안에 뭐 이게 커피인지 뭐 이게 주스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저희 한마음 한몸 이 굿모닝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매달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면은 한 올해 가을쯤 되면은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저거는 우주야, 막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 같아요? 아, 이건 또 꽃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여러분들이 맞아요. 봉사와 나눔을 좀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들의 특성을 제가 이제 이 봉사와 나눔은 이 오늘 주제의 후반부인데요. 나눌 줄 알아요. 가족끼리 나누는 거는 기본이고 가족을 넘어선 경계선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눌 줄을 압니다. 그거는 굉장한 나눔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저기 뭐 저희 후원도 해주신다고 하루 뭐 이렇게 이제 후원 계좌 회원 가입도 해주셨고 뭐 장기 그 기증 희망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지향도 기도 지향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나눔이죠. 근데 어떤 현물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 갖고 있는 소박한 겸손한 그 재능과 시간도 나누는 가정들은 확실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와서 그 나눔을 하는 그 타임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좀 이따 해드릴 거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가정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그것만 갖고도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고 봉사하는 분들의 영혼은 맑고 행복합니다. 그 여기도 저희 봉사자들이 오늘 와 계시는데 행정봉사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내서 저희 그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와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예.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가정 그리고 그거를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들의 삶은 행복하더라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십시오. 자, 이거가 좀 난해합니다. 요거는 사실 맞추면은 제가 꽃을 2송이를 드려도 진짜 부족할 정도로 요게 이제 마지막 중에 하나인데 두 사람이 뭐 부부같이 연인이나 근데 뭐 추운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뭐 가져온 게 옷이 그런지 하여튼 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뭘 해요? 한마음 한몸 운동. 이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예,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법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맞죠? 예. 근데 그 남편분이 TV를 하루 종일 보신다고 같이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건데. 자,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 창조적인 생각들을 그 주님이 은총으로 주시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할 때 공동 작업을 지키보면은 그 행복의 행복의 만족도가 높은 가정과 그 가족의 어떤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가정들이 이 뭐를 같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빨리 해내는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틀을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맺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인간관계들, 뭐 동료, 친구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사실은 형제자매의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검을 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오면은 상사나 자기 윗사람에 대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을 해주죠, 저희가. 그 다음에 결혼 후에 그 부부 관계는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거의 정확해요.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서 중요한데 거기 안에서 부모님이 노력을 해서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혜롭게 함께 해주고 가르쳐 주시면은 아까 1, 2, 3번부터 쭉 나왔던 과정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그게 그 가정 생활을 해나가는 좋은 역량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과 사람은 없죠. 없는데 항상 그 위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위기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그 능력은 그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방법들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의와 그런 비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한 비법 아니죠. 아까 제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한 문제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어른이고 어떤 분은 뭐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학자이시고 또 큰 회사의 중역인데 소통과 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직장 동료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또 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 나갈 때 내 걸로 체득되어서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집회서 3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손에 담긴 무엇인가를 건네는 이런 행복한 가정과 나눔 문화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구절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집회서 35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거다. 왜 그 집회서의 저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토비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9절에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선약이 이런 자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어디에 뭘 넣으시는 거죠. 이게 투표함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 원화는 아니고 뭐 다른 나라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부 문화를 작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저희가 제일 가까운 일본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의 회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나눔 실천들을 많이 하고 그 나눔 실천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가족들의 자아 실현도 되면서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또 기부는 고액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하시려고 저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얼마를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에다 첨가시키는 이유는 이게 나눔 문화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물러 있었던 미국에서의 수도원은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를 갖고 있었는데 뭐 그냥 그게 카톨릭 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에 여자 사립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업 반은 이 나눔 문화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늘 봉사하고 늘 작업도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면은 아이들도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초등학생하고도 막 이제 얘기를 하라고 계속 붙여주시고 교장 수녀님이 뭐 중고등학생하고도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게 누굴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렇게 뭐 어깨를 부딪히거나 좀 길이 막히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전거를 거기서 이제 열심히 탔습니다. 예, 이제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 펑크가 한번 나봤어요. 펑크가 났는데 무한할 정도로 한 20명은 달려드는 것 같아요. 가시라고 이제 고쳤다고 했는데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이나 걸어가는 분이나 차를 타고 가도 동양의 젊은 죄송합니다. 예. 중년의 늙음악한 학생이 쩔쩔매고 있는데 와서 거의 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훈훈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의 가치 실현과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하나의 삶의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일상화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의 나눔 문화는 완전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눔 그러면은 보통은 형태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잘 쓰이죠. 저희도 그런 형태들이 주를 이루어서 그게 국제 협력으로 해서 해외로 전달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죽겠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도 전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치료할 능력이 안 되니까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라도 저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그거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가져주시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과 재능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 시간과 재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행정봉사 하시는 분들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벌도 높으시고 참 일을 꼼꼼히 하시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와서 그 시간을 할애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기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서 사회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기부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음대 몇 분 교수들이 한 19분이 모여가지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또 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 50명을 모아가지고 무료로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들이 레슨을 해주는 그런 재능 기부들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굿모닝에 와가지고 특강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제 드리겠죠. 이제 강사비를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러나 놓고 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라면 안 되죠. 예, 개인적으로 바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세군의 자선 냄비나 여름에 무슨 우리 태풍 피해 이런 거 정해진 거와 관계없이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식이든 능력이든 나눌 수 있는 문화 이런 문화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행복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와 소통에서 보면은 무조건 부모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부모의 능력도 함께 할애해주고 또 시간을 할애해줍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어쩔 때는. 하지만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부는 특정한 날 내가 후원회원으로 등록한 날만 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능력으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눔이 진정한 나눔 문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나눔 문화에 대한 많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눔과 행복의 안정적인 함수관계 7가지 원인인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예요. 여기 UCR이라고 여기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런 연구들을 심리학적으로 많이 하는 곳인데 실험 대상자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6주 동안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와 나눔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가를 경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고 나눔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건데 첫 번째 그룹은 아무런 선행을 일부러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그냥 지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하루를 딱 골라가지고 5가지의 친절한 행위를 하라고 미션을 주고 집중적으로 하게끔 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5가지 선행을 한 주 동안 골고루 하라고. 월요일 날 한 번, 화요일 날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번 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 1부터 해서 아주 행복하다고 하는 7까지의 어떤 그 등급을 평가했어요. 여기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행복도가 높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물론 첫째는 아니겠죠, 그죠? 5가지를 매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비봉사자 그룹은 실험이 경과하면서 현저히 그 행복도가 줄어들었고 세 번째 그룹은 행복도가 줄지 않고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의미들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을 느꼈나 봐요.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한 실험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뭐 매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어떠한 그 집중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거기에 좀 몰입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 함수관계의 원인이 그러면 어떻게 왜 나왔나 하면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나중에 그 만족도에 대한 그 주관적 조사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타인을 그 만족도가 높은 그룹들은 더 긍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 이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 실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자신의 처지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불운에 대한 죄의식도 감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불행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보통은 좀 우리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감소했다는 거하고 소속감과 협동심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온정을 베풀었다는 행복하고 흐뭇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 또 상호 이타적이고 서로의 이익도 추구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과 나눔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은 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미국식 사고 방식인데 그 하버드의
그 경영대학원 교수팀이 그 마이클 노튼 박사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학이죠. 뭐 UBC겠죠. 거기에서 그 5달러 봉투랑 20달러 봉투를 무작위로 나눠주고 돈 쓰는 방법에 따라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그 돈 봉투에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그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5달러가 들었든 20달러가 들었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타인을 위해서 써야 돼요. 기부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한 다음에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5달러 받고 20달러 받고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가 느끼는 행복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쓴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 쓴 사람이 5달러를 받았어도, 적은 돈을 받았어도 행복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근데 20달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썼을 때는 그 적은 돈을 받은 사람보다도, 적은 돈을 받고서 그 타인을 위해 쓴 사람보다도 행복도는 낮았다는 실험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들이 잘 돼 있는 그 미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미국으로 와서 해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를 참 흥미롭게 아프리카 우간다 가가지고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실험 결과를 잘 사는 나라만 통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다른 다양한 장소와 사람을 이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했더니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타적인 지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이타적인 지출에 의한 행복이라고 하면서 그 각 사회 행복 지수가 차이를 보이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그 이타적인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했던 흥미로운 그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희 나라가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그 결과로 보면은 GDP가 11위입니다. 선진국이죠. 근데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에서 아직도 1위예요. 아직도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기간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적인 성장과 이 행복도, 사회적인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이 어떤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좁혀 나갈까를 앞으로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그 생애 주기별 기부를 하는 공간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이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3년 연속으로 와서 기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제 일들 중에 하나인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평일날에도 오시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한 4개월 가까이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저도 많이 가가지고 부모 교육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은 저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 교육할 때 이 얘기를 저는 미리 와서 좀 경험했으면 많이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께 드리는 가장 기쁘게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이분이 그 기부를 그 2015년부터 이제 두 딸 아이 엄마예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제가 그때 있었는데, 첫 딸 아이는 5살이에요. 이지유 루사리아. 그렇게 해서 5번을 매년 생일날 기부를 했고, 100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세아 스텔라는 이제 2살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부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보너스를 모으더라고요. 그거를 모아서 적은 돈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꼭 그 딸아이와 함께 하는데, 인터뷰한 건데 잠깐 보시면은, 네, 처음 아이의 이름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때 생애 주기별 기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에 참여하면서 아이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생일만 되면 기부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상이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커서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에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한다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어렵지 않은 그래서 저분은 또 띠안누리라고 하는 그 해외 그 청년들이 봉사활동 가는데 스텝으로도 간호사세요.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생애 주기별 그 기부 스케치 영상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이 가족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싶어요. 그 지난 5월 18일 전달식에 왔었는데 이 아이는 2017년부터 지금 세 번째 기부 생일인데요. 그 기부가 어떻게 이 가정에 행복을 줬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저희 그 월간지에 이렇게 썼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희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정민 루시아 직원이 짧게 낭독을 해줄 텐데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돌을 맞아 생애 첫 기부를 하고 소감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기부는 우리 선아한테도 뜻깊은 일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참 감동적이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소외된 이웃들, 아픈 아이들, 전쟁 난민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고 특히 아픈 아이들이나 학대받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제가 참 죄스러워지더라고요. 우리 딸 선아는 감사하게도 지금껏 11번 안 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하는 동안에 친정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실 위기를 몇 차례 겪어서 태교도 제대로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대신 친정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9일 기도를 임신기간 내내 선아와 함께 드렸고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선아가 복덩이인가 봅니다.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아이여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희 선아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작은 정성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달식을 위해 명동에 다녀오는 길에도 다짐했어요. 매년 선아 생일에 기부를 하자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꼭 실천하자고요. 선아가 이 다음에 커서 사진을 보며 나눔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로 자라나길,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설계하신 길을 잘 따라가길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송선아 엄마, 강문희 크리스티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미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성소 부르심 안에서 나눔이겠죠. 다 우리의 삶은 이곳 본부에 와서 특히 저에게 주신 그 성소의 나눔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팀원들 한 30여 분 되는데 국제협력, 그 해외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의 그 아동과 여성들 또 그들의 교육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하고 있고 또 생명 나눔, 생명운동팀에서
장기와 또 실기증 그리고 조혈모세포 그리고 또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또 우리 모금팀에서도 이런 그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정성들을 나누는 아마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팀원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숫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마음 그 회원들이 한 5만여 분 되세요. 근데 이제 많이들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탈퇴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부르심 받은 그런 주역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 특강이나 미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그 나눔과 여러 가지 또 서로 그 봉사하는 문화를 통해서 꼭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지향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11시 반부터 바로 미사인데요. 잠깐 한 10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셨다가 40분에 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